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톨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와우. 저희 멤버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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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은님, 네, 데이터 시각화 더 나아가 데이터 스토리텔링 업무를 하고 있는 이기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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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데이터와 글쓰기를 좋아하는 조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데이톨릭은 유튜브, 팟빵,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그 외에 저희도 모르는 다양한 팟캐스트 플랫폼에도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인스타그램 계정, 트위터 계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데이톨릭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계좌로 정기 후원해주시는 귀동량님, num나님, 은하나이칠님, 최승범님, 초록도롱용님, 에코자님, 유튜브로 정기 후원해주시는 JS전1891님 감사드립니다. 데이톨릭을 후원하고 싶으신가요? 팟빵과 유튜브 공지사항, 채널 정보에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후원금은 녹음, 편집, 컨텐츠 제작에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데이톨릭은 데이터 관련 분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저희 방송에 광고를 넣거나 데이터 관련 교육을 의뢰하시려면 데이터올릭 숫자 4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또 저희 모여서 녹화를 하게 됐는데 김 팀장님은 네, 여전히 그 옷이군요. 아, 그럼요. 네. 네. 이 옷을 누가 훔쳐가지 않는 한, 네, 뭐 훔쳐가도- 고양이들이 뜯어놓지 않는 한, 네. 훔쳐가도 똑같은 게 더 있지 않습니까? 물론 몇 개가 더 있죠. 아, 모든 걸 다 훔쳐가기 전까지는 네, 네. 같은 복장이지 않을까. 네. 말 나온 김에 뭐 요즘 어떻게 사는지 근황을 좀 이야기해 주시죠. 요새 근황이요. 별거 없고, 네, 네. 준비 안 했어요. 오늘 초대 손님 오셔가지고 준비 안 해놨는데 네. 또 물어보네. 네. 네. 원래 없습니다. 준비 안 할 때만 골라서 물어보는 게 제 특기니까요. 조 과장이 잘하네. 네. 그래요. 뭐 짜내서 얘기해 보세요. 얼마 전에 그 조 과장이 얘기했던 삼체 봤어요. 삼체. 삼체. 근데 그게 소설을 먼저 접하신 분들은 좀 아쉽다고들 많이 하시던데, 그죠? 네. 저도 보면서 그렇죠. 조금 뒤로 갈수록 좀 아쉽더라고요. 처음에 밑밥은 음. 좋았는데 네. 결국에는 외계인의 침공인가. 음. 네. 근데 이게 그 외계인 침공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워낙 많이 들어서 아마 너무 익숙해진 소재라 그런 것 같긴 하고, 처음에 나왔을 때는 되게 획기적인 발상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근데 전 이제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거기 왜 그 핵심적인 설정 중에 하나가 400년 이후에 외계인이 침공할 건데 미리 대비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그런 고민이 있잖아요. 그렇죠. 두 분은 어때요? 만약에 400년 후에 외계인이 침공할 예정이다라고 하면은 대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실 겁니까? 아니요. 기훈님은 바로 아니요. 기훈님은 그 어차피 질문이 400년 끝나기 후에 전에. 저는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아니 근데 이제 거기에서의 논리는 이제 우리의 후손들을 생각해야 된다. 우리의 자손의 자손의 자손도 살 테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던데, 그건 어떻게 그렇죠. 생각해요? 저는 자식 계획이 없어서. 내 할 바 아니다. 어차피 내 네. 필줄은 없다. 알겠습니다. 조 과장은 어때요? 뭐 친척들은 걱정되지 않나요, 기훈님? 친척들 친척들. 중에는 뭐 이렇게 자손을 낳으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저는 글쎄요. 저도 그 400년 후에 이제 외계인이 이거 삼체를 안 보신 분들은 약간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까. 스포하지 않는 선에서 네, 해 주세요. 스포하지 않는 선에서 이야기를 하면 400 400년 뒤에 어쨌든 외계인이 침공을 하는데 너무 먼 미래라서 그 정도면 외계인의 침공이든 운석에 낙하든 뭐 핵전쟁이든 별로 이렇게 지금 현재를 사는 저한테는 쉽게 다가오진 않는 것 같아요. 400년이 되기 전에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고. 그래서 물론 뭐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어떤 그 노력을 한다고 하면 뭐 어느 정도 도의는 할 수 있겠으나 내 삶이 막 막대하게 영향받을 것 같진 않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안 김팀장은 하겠다. 뭘 안 해요? 뭘? 싸우지 않겠다? 준비하지 않겠다. 뭐 준비할 게 뭐 없잖아, 근데. 아니 거기서는 막 지금부터 뭔가 막 시스템을 만들고 이런 아, 준비에 노력을 하잖아요. 그건 그런 이제 노력 안 소수의 하겠다. 선발된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나머지 근데 사람들은 이거는 외계인의 살던 대로 살아요. 침략을 지구 온난화 내지 기후 변화로 치환해서 설명을 하면 지금에도 적용되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렇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쵸, 네. 그쵸, 그쵸. 400년 뒤에는 뭐 이대로 계속 지구가 온난화되다 보면 뭐 외계인 침공만큼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날 테니까 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 그러네. 음. 네네네. 네. 삼체 이야기로 자기의 근황을 살짝 이렇게 거치한 회피 성공. 김 팀장의 잘 전략이 짜냈어. 좋았고요. 네. 기훈 님은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이제 졸업 논문 자격 심사가 5월 초에 예정되어 있어서 네. 그거를 오. 준비하다가 네. 네. 맞아. 4 자기의 월에 자격 프로포즈를 하신다 그랬었나? 맞죠? 5월 심 초에 첫째 주에 올해 있습니다. 5월 초에 초에. 네네네. 지금 한창 준비하시겠구나. 네. 그렇습니다. 음. 음. 살아남으세요. 네. 어 살아남아야죠. 살아남으시길. 음. 네. 그렇군요. 저는 요즘에 좀 걷고 있는데 그러니까 쉴 만보기 때 좀 차고 다닌다 그랬잖아요. 만보 얼마 전에도 얼마 전에도 좀 걸었거든요. 음. 이제 많이 걸었어요. 한 20 킬로 걸었어요. 예? 어디서 어디까지 걸은 거예요? 집에서 그 20 집이 킬로요? 성북구 쪽인데 그 서울숲까지 걸어갔다가 거기서 다시 집으로 어. 오는 그 거리가 한 20 킬로, 코스를 21 킬로 정도 되거든요. 그럼 한 6 시간 이렇게 걸은 거예요? 맞아요. 그 다 정도 걸어요. 걸었겠는데? 예. 그 정도 오. 걸었습니다. 네.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걸으니까. 왜 운전하거나 이제 대중교통 타고 다니면 못 보는 광경들이 있는데 걸으면 볼 수가 있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볼 수가 있어서 너무 좋은데 그다음 날 다리가 좀 아파요. 많이 나는 아프겠죠. 나는 더 걷고 싶은데 나는 더 걷고 음. 싶은데 이제 육체가 따라주지 않아서 하루 쉬고 또 하루를 걸어야 되는 뭐 그런 예 음. 상황인 거죠. 어플리케이션 같은 걸로 걷는 데이터를 트래킹하거나 그러시나요? 특별히 그렇진 않고 그냥 걷다가 애플워치에서 "실외 걷기 중이신가요?"라는 알림이 오면 뭐 그때 음. 음. 활성화시키고는 해요. 그래서 음. 예전에는 내가 걷기 시작할 때 이렇게 지도를 켜서 지도가 그려지는 것들을 관찰하고 뭐 그런 재미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그런 걸 다 떠나서 좀 풍경에 집중하고 그냥 뭐 그런 식으로 걷기 자체를 음. 즐기고 있습니다. 그게 취미 활동으로 앞으로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걷기를? 서울 시내 전역을 이제 걸어 다니면서 관찰하는 오. 게 이제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쉬고 그다음 날 또 걸었는데 그날은 이제 저기 가좌역이라고 그 가좌. 일산 쪽에. 가좌역이라고 경의선 숲길 시작하는 데가 있어요. 음. 경의선 숲길 예. 연희동 쪽으로. 가좌역부터 연남동 그죠? 음. 연남동부터 쭉 홍대 입구 이제 서강대 입구 쭉 걸어서 효창공원이라고 용산 있는 데까지 음. 거기서 다시 서울역을 넘어서 시청 있는 데까지 막 걸어가는 그런 아. 너무 짧으면 또 아쉽더라고. 막 한 그날도 한 15 킬로 정도 걸었던 것 같은데 15 킬로는 좀 아쉬워. 물론 다음날 음. 다리가 아프긴 했지만 요즘은 나중에 쉬는 조 동안 과장 걷고 있어요. 네. 산티아고 순례길 이런 거 한번 도전해 봐도 도전해 좋겠네요. 볼 생각이 음. 있습니다. 네. 진짜요? 그렇죠. 오. 오. 네네네. 지금 네. 약간 훈련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훈련 음. 과정. 그렇죠. 근데 이제 확실히 걷는 것도 근육이 좀 잘 뒷받침되어야 관절이 덜 아플 것 같더라고요. 음. 그쵸. 음. 네. 무릎 음. 조심. 네. 그래서 음. 무릎이 도가니가 나가지 음. 않게 잘 네. 조 과장 산티아고 예전에도 무릎이 네. 한번 다친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스쿼트를 30 개부터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작해서 하루에 10 개씩 음. 늘려나가는 챌린지를 했었거든요, 혼자. 오. 그거를 2달 정도 하니까 인제 하루에 뭐 60 개, 70 몇백 개, 개. 80개 막 늘어나서 몇백 개 늘어나잖아요. 그거를 너무 제 몸의 나이를 생각 안 하고 그냥 계속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한동안 못 걸어 다녔어요. 아이고. 아파 가지고. 그래서 다들 음. 저를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하고 놀리고 그랬었죠. 좀 아쉽습니다. 이런 얘기할 때마다 "형 나이를 생각해." 이런 이야기를 이제 계속 듣고 있는데 음. 네. 400년 뒤에 뭐 어떤 세상이 올지 모르지만 저는 오늘 하루 또 걷도록 하겠습니다. 막 이런 이상한 멘트를 하면서 오늘은 김 팀장님이 아까 잠깐 힌트를 줬는데 게스트를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저희가. 게스트분을 모시고 오늘과 그리고 이제 다음 회까지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더 기다릴 거 없이 게스트를
저희 스테이지로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함께 해주시는 이성배님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와.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성배님은 딥다이브의 리더이신데요. 간단하게 본인 자기소개를 먼저 좀 해주시면 그 다음부터 조금씩 준비하신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먼저 데이터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AI 대중화를 위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딥다이브 팀의 리더 이성배입니다. 일단 저희 팀에서 하는 일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AI라는 좀 어려운 장벽을 넘기 위해서 좀 쉬운 콘텐츠를 만들어보자라는 취지로 처음 결성되었고요. 콘텐츠 종류는 좀 다양합니다. 매거진이라는 형태로 처음으로 시도를 했었고 이후에 카드뉴스 그리고 현재 뉴스레터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그러면 학교를 졸업하시고 딥다이브 리더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학교를 다니시는 중이신가요? 저는 지금 학교를 재학 중이고요. 연세대학교 언론홍보 아. 영상학부 저 미디어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영상 제작 쪽에 좀 관심이 있어서 이 분야에 입문을 했었는데 네. 지금은 계속 AI 쪽을 더 많이 공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부생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휴학을 좀 많이 한 편이라 학부생입니다. 저희 방송 역사상 그 학부생 게스트가 나온 건 처음이어서 그렇지 않나요? 그렇군요. 그러네.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이 데이터릭이 영광입니다. 이제 5주년이 됐는데 역사상 최연소 게스트이십니다. 최연소는 아니야, 아니지 그건 않나요? 모르지. 그러니까 아직 그건 모르죠. 나이를 좀 시간이 그렇군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네. 그렇군요. 네. 어쨌든 굉장히 방금 고졸 기회님이 게스트가 발끈한 나온 거예요. 본인이 있다. 나이가 있는데 무슨 지금 멤버가 되면 이제 게스트로 앉히는 거니까.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오늘 준비를 해주실 이야기를 저희가 미리 이제 대본을 살펴봤는데 되게 멋진 말로 본인의 일을 표현해 주셨어요. AI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혹시 이 문장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겼는지도 좀 말씀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일단 어떤 주제로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전공이 원래는 미디어과이기도 했고 사실 AI라는 그런 뭐 빅데이터, 과거에는 이제 빅데이터라고 많이 했었을 때 그런 종류의 어떤 분야, 산업 분야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생각해보면 고등학교 때도 뭔가 난 당연히 미디어를 만들 거고 아니면 누군가를 가르치는 직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지 정작 뭔가 이런 기술적인 산업 분야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어떤 삶의 일련의 과정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을 때 딱 떠올랐던 책 제목이 이제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였습니다. 제가 마침 AI라는 세계를 계속 탐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히치하이킹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중간에 누군가를 딱 붙잡아서 같이 가자 하고 가는 거잖아요. AI라는 좀 큰 어떤 주류가 있다면 그 메인스트림에 따라서 들어가고 있는 게 좀 히치하이킹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제목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배님은 태워주는 쪽인가요? 아니면 탄 쪽인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탄 쪽에 가까웠는데 누군가를 태워서 가보고 싶다라는 꿈도 조금 생긴 것 저는 사실 그 성배님이 말씀하신 딥다이브라는 커뮤니티에 제가 이제 속해서 한번 같이 AI를 공부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성배님이 탔다고 본인을 표현을 하셨지만 다른 사람을 태워서 같이 이끌어가는 거에도 굉장히 능한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저 히치하이커라는 표현이 정말 딱 맞다라는 또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멋진 표현으로 오늘 컨텐츠를 소개해 주셔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아마 이제 준비해 주신 내용을 하나씩 말씀해 주실 텐데 아까 이제 전공을 언론 홍보 영상학부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이제 물론 뭐 요즘은 데이터 분석이나 AI를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이른바 저는 이런 표현을 좋아하진 않지만 비전공자로서 이제 공부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선배님도 언론 홍보 영상 학부니까 비전공자이신 것 같은데 어쩌다가 AI를 공부하게 되셨는지부터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도 사실 비전공자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최근에는 입문자, 뭐 AI로 공부를 시작하려는 사람들이란 좀 대체적인 표현으로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비전공자라는 어떤 타이틀을 갖고 오긴 했지만 그런 관점에 있어서 제 전공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론 홍보 영상학부에 재학 중인데요. 언론, 홍보, 영상 세 가지 트랙을 모두 이제 같이 한 전공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영상 제작에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솔직히 1학년 때 어떻게 보면 방황의 시기에 저희는 연세대학교는 송도라는 기숙사에서 지내게 돼요. 1학년 친구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서 동기들과 이렇게 얘기도 많이 나누고 하는데 제가 남들보다 1년 늦게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재수를 해서 대학에 갔는데 뭔가 그 늦어진 만큼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욕심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영상 제작이라는 꿈을 갖고 있었던 선배 친구들이 더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나아가고 있는 길들을 보니까 애초에 제가 조금 넘보기 어려운 일들을 이미 하고 있더라고요. 특히나 뭐 이미 영상 프로덕션에 들어간 팀도 있었고 영화를 제작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 와중에 내가 과연 영상 제작이라는 꿈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좀 회의감이 들었던 것 같고 1학년 때부터 조금 빠르게 좀 진로와 관련된 탐색들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사실 18학번이고 나이가 어느 정도 공개가 되는 것 같은데 19년도 1월 이때 처음으로 파이썬을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2학년 입학하기 직전이었는데요. 당시에 코딩 열풍이 좀 불었었어요. 기억하실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진짜 코딩이 이제 뭐랄까 누구나 교양처럼 배워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어떻게 풍토처럼 번져 있었는데 저도 사실 그 말에 조금 휩쓸려서 코딩을 입문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AI도 아니고 그냥 진짜 코딩이었어요. 파이썬을 처음으로 공부를 했었는데요. 사실은 제 전공을 통해서 어떤 머신러닝, 딥러닝 쪽에 입문을 하게 됐는데요. 그 중에서도 텍스트 분석이었습니다. 제 전공이 언론 홍보 영상이었던 것처럼 언론, 특히나 뉴스 기사들을 텍스트 분석을 해서 그 텍스트 분석 결과를 통해 어떤 인사이트를 도출해내는 그런 과정을 방학 동안에 수강을 했었는데요. 그 수강을 하는 과정에서 솔직히 뭘 배웠냐 하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파이썬이라는 언어가 말 그대로 언어인 만큼 자주 쓰는 만큼 늘어나게 되잖아요. 근데 일주일에 뭐 몇 번 끄적끄적 했다고 해서 그게 실력이 상승하진 않았던 것 같고 오히려 그 수업을 계기로 해서 다음 학기 정규 학기에 편성된 수업을 들으면서 조금 더 AI 쪽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그 같은 교수님이 사실은 방학에 특강을 한번 여시고 3월에 이제 정규 학기를 여셨던 건데 교수님께서 솔직히 뭐 입문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좀 쉽게 하는 것도 있었고요. 제가 그 수업을 들었던 좀 결정적인 계기는 특이한 이유이기도 한데 제가 영상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당시에 영상을 꿈을 꾸게 만들어 주셨던 롤모델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연세대학교 언론홍보 영상학부 3학번 선배님이신데요. 이신혁이라고 이제 티키틱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제가 수업에 첫날 딱 들어갔는데 원래는 수강 변경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분이 딱 계신 걸 보고 나 이 수업 계속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연치 않게 그 수업을 계속 남아 있게 되었는데요. 나중에는 그분이 한순간 쓱 사라지셨어요. 그래서 저분 수강 변경하셨나? 했는데 막 바쁘셔서 2, 3주 뒤에 오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계기로 입문을 하게 됐는 그 수업을 계속 듣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수업이 제 지금의 역사를 바꿔준 새로운 좀 어떤 변곡점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은 정규 학기에 듣게 된 이유도 처음에는 수업을 좀 편하게 들어보자라는 목표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다른 수업들을 막 열심히 꽉꽉 채워서 듣다 보니까 그 듣는 수업들을 조금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수업을 이미 들었던 거니까 좀 편하게 들어보자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던 것 같은데 한 가지 조금 놀랐습니다. 저도 분명히 공부를 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남들보다 조금 빨리 시작했는데
잘하지 않을까라는 좀 오만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코딩을 잘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남들보다 아. 조금 더 앞서 있지 않나라는 착각을 음. 했었던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중간고사에서 거의 하위권의 성적이 나온 거예요. C를 받을까 말까 하는 지금 성적이 나온 거예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나 코딩 못하나? 라는 좀 의구심이 들고 있었고 그래서 근데 이미 늦었거든요. 수강 변경도 안 되고 철회도 안 되고 그래서 해보자. 그냥 일단 쭉 가보자라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우연히 그때부터 이제 배웠던 게 데이터 크롤링이었습니다. 크롤링이 사실 제가 그때 이제 타 전공에도 관심이 많이 있어서 특히나 연계 전공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어서 그런 자료 조사들을 하다가 내가 배운 그 크롤링이라는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방대한 정보들을 수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어떤 발칙한 상상을 하게 됐고 그때부터 매일 거의 한 달 내내 밤을 새면서 코딩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언어를 사실 계속 쓰다 보니까 이제 아는 문법들은 너무 익숙해졌고 무엇보다 가장 좋았던 거는 수업에서도 이제 크롤링을 다루면서 매주 제가 걸렸던 관문이 막힐 때마다 이런 새로운 방법도 있어 알려주면서 계속 그 다리를 넘어갈 수 있도록 좀 동력이 되었거든요. 결과적으로 제가 진짜 별거 아니었거든요. 그냥 표에 있는 데이터들을 긁어오는 거였는데 표에 있는 데이터들을 완벽하게 하나의 코드로 쫙 실행했을 때 그 쾌감이 정말 어떻게 이루 말할 수 없더라고요. 정말 큰 쾌감을 얻고 나 이 분야를 좀 좋아하나 보다. 공부를 계속 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다음 단계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코딩을 도구로 하고 싶은 일이 명확하게 딱 생겼기 때문에 그 코딩이라는 도구를 조금 더 파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저는 들리는데 확실히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뭔가 그 코딩이라는 거에 재미를 붙이기 위해서는. 네. 그러면 그렇게 뭔가 코딩을 밤새서 하는 모습을 보고 약간 되게 옛날 드라마긴 하지만 뭐 약간 나 코딩 좋아하냐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빠져들게 되신 거군요. 코딩에.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열심히 코딩을 했던 그때 2018년, 2019년을 돌아보면 요즘에 코딩을 하지 않고 생성형 AI로 쉽게 크롤링하는 후배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갑자기 고인물 모드. 나 때는 진짜 그러게요. 사실 요즘 코딩이 막 쉬워졌다고 대답 잘하셔야 하지만 됩니다. 코딩이 쉬워졌고 뭐 없어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말들이 하도 많아서 목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 분야에 있어서 좀 더 계속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던 거고 누군가는 그 툴을 잘 활용을 해서 그 다른 목적을 달성하고 싶었던 게 있지 않았을까. 저는 코드 자체를 짜는데도 흥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뭐 리팩토링 하면서 과거에 짰던 코드들을 다시 돌아볼 기회가 한 번 있었는데 난장판이더라고요. 와 정말 못 알아볼 정도로 코드를 이렇게 쓰면 안 될 텐데 하면서 썼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는 그게 나 코드를 좀 잘 쓸 수 있다라는 약간 그런 데 취해 있지 않았나 그냥 그런 게 원래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개발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 내가 설계한 대로 그 작동이 되지 않지만 어쨌든 작동은 되는. 그래서 누가 그런 거 그렇죠. 이렇게 그림으로 두던데요. 비둘기를 만들었는데 아. 비둘기가 날개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머리를 회전하면서 머리로 이렇게 날아가는 걸 헬리콥터로. 보고 네. 날면 되지 뭐. 날면 되지 뭐. 작동을 하면 되지 뭐. 이런 이야기를 우스갯소리를 한 게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이제 그 연세대학교에 빅데이터 되게 유명한 학회가 있죠. 저도 많이 들어본 학회인데 이걸 보아즈라고 읽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거기서도 활동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얘기도 좀 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보아드라는 학회가 사실 연세대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긴 한데요. 연합 동아리예요. 그래서 우연히 다른 타 대학생들과 함께 이제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컨퍼런스 열고 발표하고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그 당시 지원할 때 크게 두 가지 분야가 있었어요. 지금은 세 가지 분야로 늘어났다고 하는데 시각화랑 분석 분야였습니다.
사실 제가 그 당시에 공부했었던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분석에 조금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텍스트 전처리도 해야 되고 전처리한 결과물을 이제 수량화, 정량화 이렇게 해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어떤 내용들을 어떤 인사이트들을 뽑아낼 것인가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거 좀 저는 통계적인 분석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당황스럽지만 당시에는 시각화나 분석 뭘 해도 상관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요일을 보고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 월요일이랑 목요일 중에 월요일이 시간이 좀 더 괜찮네? 하고 월요일 날 하는 시각화를 지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음. 아무것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음. 아무것도 모른 채로 면접을 갔는데 제가 이 밤새워 코딩했다는 말에 그분들이 약간 현혹됐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쉽게 모르겠어요. 준비를 생각보다 많이 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운 좋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주로 다뤘던 툴은 태블로라는 툴이었고요. 근데 태블로라는 툴을 다루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태블로에 대한 테크니컬한 부분보다도 저는 이제 데이터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처리하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보여줘서 인사이트를 도출해낼 수 있을까에 좀 더 초점을 맞췄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19년도 여름 이후에 있었던 일들이고요. 그래서 시각화를 계속하면서 자연스럽게 데이터가 어떻게 보여야 좋은 시각화일까를 고민하고 동시에 어떤 데이터를 보여줘야 좋은 분석일까를 같이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조금 더 그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 머신러닝 스터디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시각화랑 머신러닝이랑 이런 분야를 조금씩 공부를 하게 됐고 딥러닝은 몰랐어요. 지금 일화가 하나 있는데 첫 주에 MT를 이제 갔어야 돼요. 그래서 MT를 가서 분석분들이랑 이제 얘기를 나눌 시간이 있었는데 분석이 사실은 말이 분석이지 실제로는 거의 딥러닝 모델 연구하고 이런 리서치 쪽에 좀 더 맞춰져 있어서 그런 실제 모델을 빌드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는 전혀 모르던 분야였는데 그 당시에 누가 어떤 분이 자기는 NLP를 공부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NLP가 뭐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NLP가 뭐예요? 라고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지금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 참 진짜 아무것도 몰랐구나. 머신러닝은 진짜 약간 어떻게 이불킥 이런 느낌이네요. 진짜 아무것도 모른 채로 머신러닝 유명하니까 일단 들어가 보자 하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다행히 이제 들어갔던 팀원들이 너무 좋은 팀원들을 만났었고 매주 머신러닝 공부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통계적인 부분들이나 아니면 진짜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좀 더 뭐 전처리하고 피처 엔지니어링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씩 더 공부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머신러닝을 공부를 하고 나서 계속 이제 공부를 해나가면서 머신러닝을 공부해 보니까 사실 처음 들었던 생각은 좀 재밌다였던 것 같아요. 뭔가 사실 예측을 한다는 게 그리고 지금이야 너무 나이브하게 머신러닝 뭐든지 할 수 있어라는 어떤 그때 정말 아무것도 모르니까 할 수 있었던 우매함의 봉우리 그 위에 있었던 거죠. 아, 머신러닝 이거 하면 다 할 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당시에 이제 네로라 하는 모델들이 버트 이런 모델들이 막 나오고 소개됐던 시기들이라 아 이렇게 어려워 이거 어려워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저게 뭔데 그렇게 어렵다고 하지? 하면서 조금 더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거를 알게 되면 그럼 또 엄청난 기술을 획득하는 거잖아요. 도구를 획득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머신러닝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데이터 시각화를 계속해 나가면서 동시에 계속 딥러닝 쪽에도 공부를 같이 하게 됐고요. 2020년 해가 바뀌고 나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데이터 공모전이나 아니면 논문 같은 것들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 있었던 분야는 아무래도 자연어 처리 쪽이었고요. 자연어 쪽에 관심이 많았던 이유는 제가 아무래도 전공 특성상 텍스트를 접할 일이 좀 더 많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텍스트를 전처리하고 거기에서 생각을 읽어낼 수 있다라는 게 저한테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었던 것 같고요. 머신러닝 보다도 이제 본격적으로 20년도부터 계속 딥러닝 쪽에 공부를 했었고 당시 뭐 워드 임베딩 모델 뭐 이런 저런 논문 읽어가면서
이거 계속 쌓여가는 재미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공부해 나가면 내가 이 분야에서 계속 공부해도 되겠다라는 데까지 확장하게 된 것 같고요. 그 와중에 사실 별개로 데이터 시각화도 1년 동안 했어야 됐기 때문에 시각화도 공모전을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조금 특이하게도 사실 뭐 데이터 분석 대회에서 상을 받긴 받았는데 상을 받은 건 다 시각화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모델링을 해서 그 모델의 성능을 개선해서 뭐 케겔 같은 데 상을 받았다 이런 게 아니고 대체로 이제 태블로 기반 시각화 대회들이 서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언매치하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갖고 있는 실력이나 어떤 스페시피케이션은 다 시각화에 맞춰져 있는데 제가 공부하고 싶어하는 분야는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쪽이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방향을 조금 정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 중에서 사실 태블로라는 툴에서 저는 당시에는 뭔가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게 한 가지 좀 좋은 계기로 그 세계 대회에서 상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세계 대회에서 상을 받고 나니까 태블로로 내가 진짜 잘할 수 있나라는 확신이 들었고 그 이후로는 사실 나가는 대회에서 대체로 상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그러다 더 이상 보니까 갈 데가 오히려 없다. 조금 오만하지만 뭔가 내가 이 분야는 이제 상을 받기 위해서 대회를 나가는 게 조금 의미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미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건 알았고 그것보다 더 깊은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자라고 했던 게 사실 분야가 좀 많이 상이하긴 하지만 딥러닝 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딥러닝에 입문을 하게 되면서 되게 접할 수 있는 강의가 많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네. 혹시 좀 도움이 되었던 강의 아니면 이거는 꼭 들었어야 했다고 생각했던 강의가 있으셨나요? 뭐 제가 아까 나중에 뒤에서 할 얘기와도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은데요. 음. 지금 그 당시에 이제 들었던 강의들을 생각해 보면 제일 유명한 이제 모두의 딥러닝, 응 썬킴, 교수님? 네, 쌍킴 김수환 교수님. 교수님, 네네네. 네, 그에 나오는 모두의 딥러닝도 있었고요. 네. 코세라 강의도 많이 들었었고 K무크도 많이 들었었습니다. 네. 참. 그 2019년, 2020년 그맘때 데이터릭이 시작했었던 것 같은데 2019년에 그때 이제 막 텍스트 분석, 딥러닝 그런 게 굉장히 붐이 일어났던 때였던 게 기억이 나요. 뭐 버트도 그렇고 시각화도 그렇고 그때 되게 전성기였고 말씀하신 강의들을 저도 많이 듣고 데이터릭에서도 많이 소개해줬던 기억도 납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를테면 이제 뭐 공모전을 다 제패하고 이제 더 이상 내가 공모전에 나가서 상 타는 거는 뭐랄까요? 어차피 리뷰가 탈상 안 탈래. 그런 거 절대 게임에서 많이 아니고요. 쓰는 그 안 좋은 표현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방송용은 아닌 것 같아서 그건 건너뛰고 약간 그렇게 일반인들이 나가는데 나가서 내가 뭐 제패할 게 아니라 뭔가 다른 리그나 혹은 다른 분야에 좀 뭔가 발을 내딛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던가요? 네, 너무 오만하게 말한 것 같은데 당시에는 이제 뭔가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때는 이제 조금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어요. 계속 뭔가 그럴 수 있죠. 대회를 나가서 어떻게 보면은 대회라는 게 제 성과를 증명해 보이는 자리인데 몇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이 목적이나 그런 걸 좀 잃고 그냥 단순히 좀 기계적으로 접근하게 되다 보니까 이 분야는 좀 이제 다른 분야를 더 해야 되겠다라고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딥러닝을 찾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대회 성적이 그렇게 연속해서 좋은 데에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성배님 스스로 판단하시기에? 이거 뭐 제가 이제 가끔 팀원들한테다 특강할 때 꿀팁 같이 얘기하는데요. 사실 데이터를 잘 핸들링하고 뭐 하는 것보다 데이터 자체에 주목하기보다는 결국에 문제 자체에 좀 더 질문을 많이 던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기술을 구현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을 덜 들였던 것 같고 그 전에 어떤 부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다라는 데에 있어서 좀 더 초점을 맞추고 그쪽에 있어서 말로 논의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즉 회의를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떤 사실 문제 정의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 정의가 넘어선 다음에 기술적인 부분들은 사실 대체로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실은 그 데이콘에 나오시거나 준비하시는 분들 대체로 그런 실력들은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별화하기보다는 어떤 데이터를 보여줄 거냐, 어떤 말을 전달할 것이냐를 먼저 정해놓고 그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에 좀 더 초점을 맞췄던 게 좀 좋은 성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음. 너무 뭐랄까요, 되게 모범적인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국영수 중심으로 뭐 이런 거요. 그럼 다른 그 성배님이 보시기에 뭐 다른 참가자들의 그 발표 자료도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이게 시각화의 기술은 되게 좋고 화려한데 이게 뭐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좀 뚜렷이 안 보인다거나 보여주는 스토리가 없다거나 이런 아쉬움을 보신 적이 많이 있었어요? 다니면서 보셨을 때? 네. 근데 아, 그래요? 사실 제가 오. 이렇게 드렸지만 이제 어떤 정석적인 답변이었잖아요. 아쉬웠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사실 약간은 어쨌든 시각화되다 보니까 시각적인 기술력을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매트릭이었어요. 그러니까 평가 요소였고 아, 평가 기준 중에 하나로. 네. 얼마나 미감적으로도 편단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고민이 좀 됐어요. 제가 만들려고 했던 대시보드, 이제 이른바 대시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대시보드에서 제가 보여주고자 했던 부분들은 앞장, 약간 예를 들면 뭐 클릭해서 넘어가는데 그 앞부분에 정말 힘을 많이 쏟았어요. 근데 뒷장에 그래도 시간이 좀 되고 이렇게 예쁜 거 하나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하나 한 장을 딱 넣어 놨습니다. 근데 다른 친구들 누구한테 보여줘도 제가 몇 달 동안 공을 들였던 그 첫 번째 장보다도 다 기억에 남는 건 뒤에 있는 한 장인 거예요. 그걸 보고 아니 이게 진짜 내가 만들었던 건 데이터의 의미를 좀 전달하고자 하는 시각적인 결과물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기억에 남는 건 저런 좀 현란한 기술이 들어간 딱 눈을 시각적으로 예쁜 사로잡는. 네. 딱 그런 결과물들이 더 많이 보이는구나. 근데 그걸 꼭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결국 시각적으로 잘 풀어내는 게 또 중요하긴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담았던 메시지가 제 마음에 쏙 들지 않아서 좀 아쉬웠지만 결국 좀 시각화라는 데 있어서 진짜 시각적인 부분도 중요하겠구나 하면서 이후에도 되게 좀 도전적인 과제들을 몇 번 했었던 것 같아요. '태블로로 여기까지 할 수 있나?' 라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 더 얘기하면요. 사실은 태블로라는 툴이 인터랙티브한 툴이에요. 그래서 사용자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즉 UX적인 측면에서 고려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 이제 좀 중심이 됐던 게 시나리오를 직접 한번 그려보는 거였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무역 통계를 기반으로 시각화를 했었는데 그 무역 통계에서 만약 전년도 매출이 내년에도 똑같이 일어난다면 똑같이 달성한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 값을 시각적으로 나타낸다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 이제 매개 변수를 조정을 해서 쉽게 클릭만 하면은 내년에도 이만큼 벌 수 있어 이런 것도 있고 그런 데이터의 단위가 너무 크다 보니까 개인에게 와닿는 크기가 크지 않을 것 같다. 너무 크다 보니까 뭔가 내가 느끼기에 저수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안 갈 것 같다. 해서 그런 걸 이제 5천만 인구로 나누었을 때 1인당 얼마를 벌 수 있는 금액이다. 라는 식으로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뭐 평가의 어떤 기준을 제가 모르긴 하지만 저희가 그렇게 노력했던 부분들이 좋은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이런 노하우까지 말씀해 주시는 걸 듣다 보니까 불과 한 20분 정도 전에 코딩에 입문할 때의 경험만 해도 뭔가 '아 이거 나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가 거의 C에 가까운 점수의 하위권에서 좌절하던 모습에서 굉장히 빨리 실력이 는 것 같아요. 성장하신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뭐 머신러닝, 딥러닝에 대한 재미 요소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게 누구나 되게 쉽게 배울 수 있는 수준의 난이도는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코딩도 그 난이도가 높은 코딩이 있을 거고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하다 보면 수학이나 통계적인 부분을 분명히 공부를 해야 될 텐데 사실 이른바 문과이시란 말이에요, 이제 학부 전공 자체는. 그런 어떤 이과적 어떤 수학이나 뭐 이런 정말 하드코어한 코딩 이런 거에 대한 어려움이나 이런 건 없었어요? 그냥 시간이 다 해결해 주던가요?
그렇진 않았던 것 같고요. 진짜 네. 확실히 그 익숙지 않은 영역이 있다 보니까 어려움은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음. 통계를 이제 19년도에 계속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요. 통계학을 공부하면서 솔직히 그때까지는 '뭐든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음. 했었던 것 같은데 '열심히도 안 되는 게 있구나.'를 느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통계했던 거요? 오. 선형대 수학이나 이런 부분들이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그만큼 공부했냐 양심에 손을 얹고 말하면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음. 선형대 수학 같은 경우는 좀 더 기하학적으로 많이 풀어서 설명을 많이 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아무래도 고등학교 때 과정 속에서 그런 걸 배우지 못했다 보니까 한 번에 쏙쏙 와닿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 분야는 아직은 내가 어렵다.' 라고 음.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음. 좀 더 그냥 제가 잘할 수 있는 부분에 좀 집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 뭐 수학적인 부분이 나오더라도 통계학적인 부분이 나오더라도 그냥 다 수식 같은 건 좀 더 풀어서 써 봤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수식을 푸는 걸 넘어서 이제 문과생들이 잘하는 암기, 수학을 거의 암기하다시피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지금도 그냥 뭐 이렇게 콕 찌르면은 뭐가 툭탁툭탁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기반이 돼서 제일 좀 잘 됐던 거는 제가 스터디를 준비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반이 돼서 그런 내용들을 누구한테 알려줄 때 사실 제일 공부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텍스트 분석과 관련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비단 코딩 또는 어떤 텍스트 자체에 대한 의미뿐만이 아니라 진짜 정량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수식 같은 것 또는 뭐 공식 같은 것들을 거의 계속 설명을 해 줘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제가 아는 분야에 한해서는 조금 외우다시피 해서 많이 공부해 나가면서 반복적으로 공부해 나가면서 조금 그 장애물을 극복하지 않았나 생각했습니다. 혹시 공부하던 시절에 봤던 책 중에 Do It 쉽게 배우는 R 텍스트 마이닝이라는 책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네. 네. 혹시 관련이 네. 있나요? 저기 앉아 계시는 김 팀장님이 그 저자분이시잖아요. 아니 지금 책을 들어봤다고 했지 읽었다고는 안 하셨잖아요. 그건 나중에 까야지. 대박. 저자 이름이 생각났습니다. 진짜네요. 모르셨어요? 저기 네네. 앉아 계시는 김 팀장님이 그 이제 4대 성서라고 불리는 성경, 한 거예요 지금. 코란 뭐 이런 거랑 같이 어깨를 나란히 아. 하는 Do It 쉽게 배우는 R 데이터 분석, 아. 텍스트 마이닝, 파이썬 데이터 분석을 쓰신 성자십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네. 네. 테임즈 김 팀장. 네. 네. 난 제가 쑥스러워하는 게 왜 이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죠. 부끄러워 죽겠네. 이거 편집해 줘. 싫어. 내가 할 거야, 편집. 네. 네, 그렇군요. 그럼 이제 공부했던 경험들에 대해서 쭉 들어봤고 어쨌든 지금 딥다이브라는 그곳의 리더를 담당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에 대한 스토리도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보아즈라는 학회가 그 당시 이제 코로나 때 마쳤어요. 그리고 제가 1 년이라는 기간을 반드시 활동을 했어야 돼서 계속 미뤄놨던 게 이제 군대입니다. 숙명과 같은 그런 군대를 계속 미루다가 결국에 가게 됐는데요. 그때가 컨퍼런스 끝나고 딱 이틀 뒤에 갔어요. 그러니까 되게 큰 행사가 끝나고 다음날 머리 밀고 바로 다음날 입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뭔가 어떻게 보면 사회불이 덜 빠졌다고 하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충기가 가득한 채로 뭔가 '나 이거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가서도 좀 시간 허투루 쓰면 안 돼.'라는 어떤 열정이 가득한 채로 입대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랬던 것도 있고 제가 아무래도 조금 '남들보다 늦어졌다.'라는 생각이 그때까지도 계속 있었던 것도 있고 그 두 가지가 좀 겹치게 되면서 당시에 가서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특히나 1 병, 2병 때 되게 눈치를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눈치 보기가 조금 싫었던 것도 있고 해서 계속 이제 열람실 같은 데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대 가서 그때부터 공부했다는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는 뭔가 공부한 사람 좀 있었어요. 저는 공군이었는데
저희는 이제 저녁 때 쉬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반수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 음. 그렇군요. 맞습니다. 왜들 이렇게 열심히 사는 저희는 거지?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저도 막 열심히 그러게요. 그때 뭔가 '놓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시간 낭비하면 안 음.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컸던 것 같고. 공부를 오히려 놓치지 않고 쭉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강하게 하셨나 네 보네요. 맞습니다. 공부하기 좀 음. 네네. 아까우니까 그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 좀 더 열심히 막 계획을 세웠는데 당시에 이제 코딩 노트 같은 것도 하나 들고 갔던 것 같아요. 야, 코드 대단하다. 왜냐면 컴퓨터로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컴퓨터를 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니까 코딩 노트 어. 하나 들고 가서 좀 웃긴 일화들이긴 한데 코딩 노트가 그 코드를 뭐예요? 그게 코딩 그 노트? 네. 코드 할 수 있는 그 파이썬 스크립트처럼 이제 뭐 숫자가 옆에 써 있고 거기에 네. 이제 약간 손 들여쓰기 코딩 하는 같은 거죠. 손 것들 코딩. 네 손 코딩 할 수 있는 코드입니다. 손으로 네. 손으로 파이썬 코드를 노트에 적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아. 그런 다음에 편지 보내면 되게 웃기겠다. 야, 이 코드 돌린 다음에 나한테 결과값 보내주라. 밖에 있는 첫 친구한테 줄에서 에러. 편지 쓰고. 자, 아 첫 줄에서 모듈을 에러 불러오지 떴다. 않았습니다. 이렇게. 신텍스 에러 떴어. 지금 생각하면 진짜 웃기긴 한데요. 그 코드를 필사하려면 필사할 코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훈련소에 있을 코드를 때는 필사한다는 표현도 되게 신박하다. 하는군요. 그러네요. 상상도 못했네. 인터넷 그래서 그 편지로 코드 명령어를 계속 보내달라고 잊지 하고. 않고 공부하려고 그런 걸 가져가신 거예요? 네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와. 모델 아키텍처 보내달라라고 야. 요청도 하고. 그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다 까먹을 거. 근데 그때는 그렇게라도 공부를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미친 사람이었군요. 약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에 미친 좀 사람. 약간 충기가 가득하게 들어가가지고 좀 약간 저는 의욕이 예전에 그 한석봉이 촛불 켜놓고 이렇게 서예하던 것 같은 그런 장면이 떠오르네요. 예, 달빛에 의지하면서 이렇게 책을 읽었다는 그런 거군요. 요즘 아니, 챗GPT로 코딩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나 때는 라떼는 말이야. 아니 그러면은 군대 들어가서 손 코딩했는데. 너 손 코딩 알아? 그러면은 컴퓨터가 없이 계속 코딩 공부를 하신 거네요, 진짜로? 네, 한 두세 달은 그랬던 것 같고 와. 이제는 아. 사이버 지식 정보방이라는 게 생기면서 이제 싸지방. 컴퓨터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콜앱을 적극적으로 이용했습니다. 네. 야. 주피터를 설치할 수가 없으니까 파이썬에 설치할 수가 없으니까 콜앱에서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서 그 동기들이나 뭐 선생님들이 그렇게 선배님이 그러고 있는 걸 보면 뭐라든가요? 주변의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저도 솔직히 좀 우려했었거든요. 얘가 너무 응. 튀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이제 좀 뭐 군대가 좀 많이 개선됐던 것 같아요. 다들 어차피 핸드폰 하면서 개인 일과를 보내니까 제가 뭘 하든 핸드폰 딱히 신경을 하는구나. 안 쓰다가 연등이라고 이제 밤에 내려가서 할 네네. 때 매일 이제 코딩 노트랑 그걸 들고 공부할 걸 들고 내려가니까 네. 뭘 그렇게 열심히 하냐라고 했고 이제 코딩을 한다 했는데 이때까지도 아무래도 코딩이라는 거에 사람들이 좀 이렇게 너무 막연하게 와 대단한 걸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더 이상 안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코딩한다 한마디면은 그냥 이제 코딩하는구나로 이제 끝나고 무슨 코딩인지도 안 물어보고 그냥 열심히 해라 그냥 좀 좋게 봐줬던 것 같아요. 자, 앞으로 지금 혹시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거나 전역하시기 전에 이제 뭐 군대를 앞둔 분이 계시면 선배들이 본인을 괴롭히려고 하면 코딩한다고 코딩한다 그러면 말 안 시켜? 코딩 노트. 요즘은 챗GPT를 많이 하니까 챗GPT를 글로 써가면서 GPT한테 물어보고 내가 답변해보고 네, 그런 것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엄청난 군대 생활을 하셨군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일단은 요 군대 이야기까지 듣고 딥다이브의 탄생 스토리는 다음 화에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오늘 되게 좀 의미가 있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저희 방송을 대학생분들이 되게 많이 들으세요. 취업 준비생 분들도 많이 들으시고
근데 그분들이 뭐 이런저런 거 준비할 때마다 저희 이제 멤버들이 대학교 때 어땠다, 뭐 이제 우리 공부할 때 어땠다라는 이야기를 가끔 하곤 했는데 다들 이제 연세들이 많다 보니까 기현님 빼고 연세들이 많다 보니까 너무 먼 옛날 이야기를 저희가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김 팀장 뭐 반박하려고 해요? 반박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김 팀장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뭐 목이 메이나 본데 마이크가 꺼져 있으니까 마이크 켜고 이야기하시고요. 네. 네, 뭐 반박 안 하. 네. 네. 네, 연세들이 많다 보니까 되게 옛날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아까 뭐 18학번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 김 팀장은 뭐 그만해. 그만하라고. 네. 그러다 보니까 네. 그 학부 때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전달하면 아무래도 지금 현재 대학생인 분들이나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좀 와닿지 않는 이야기였을 텐데 성배님의 이야기는 되게 "아 맞아. 나도 그랬지." 혹은 "아 나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라고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청취자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되게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성배님이 말씀하신 거를 간단하게 이제 좀 요약을 해 보면 현재 연세대학교 언론홍보 영상학부, 언론, 홍보, 영상 요 3가지 원래 이제 영상 제작가의 꿈을 가지고 입학하셨던 이야기를 시작을 해서 이제 19년에 코딩 그 신형님이라고 하셨나요? 이신형님? 네, 유튜브를 하시는 네. 이신혁님. 예, 네. 이신형님. 네, 이신형님을 따라서 갔다가 본격적으로 코딩을 공부하기 시작하셨고 그다음 이제 보아즈라는 빅데이터 학회를 거쳐서 공모전 휩쓸고 네, 머신러닝이나 딥러닝까지 탐독을 하시다가 군대에 코딩 노트를 들고 가는 일까지 저지르면서 예, 그 시작하셨던 공부가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하셨다라는 컨텐츠로 이제 첫 번째 성배님 모신 방송을 진행해 봤습니다. 기현님이나 김 팀장님 혹시 성배님께 질문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면 뭐가 있을까요? 당시에 그 언론홍보영상학부라는 그 전공에서도 이렇게 본인과 비슷하게 코딩 내지 데이터 분석에 대한 열정이 있는 동료들이 많았는지, 그렇다면 지금까지도 그 동료들은 그 끈을 놓지 않고 열심히 같이 코딩을 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전공 친구들 말씀하시는 거죠? 전공. 네네. 와, 진짜 2학번이 1명 빼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랑 이제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 중에는 없었던 것 같고, 저랑 같은 동기 친구들은 소식을 그래도 아니까 들어보면은 진짜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한데, 그나마도 좀 나중에 20년도, 21년도 이때 조금 관심을 가졌던 것 같고, 그때는 진짜 고독하게 코딩하니까 맨날 이제 코딩배라고 불렸어요. 코딩한다고 맨날 코딩한다고 오늘은 코딩한 사실 그랬었을 정도로 이제 코딩하는 친구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전공자 후배 친구들 이야기까지 잘 모르지만 관련 수업이 열려도 그쪽을 계속 가는 친구들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뭔가 약간 코드 깎는 노인 이런 느낌으로 왜 맨날 코딩하고 있어. 그런 느낌으로 코딩에 정말 푹 빠진 그런 성배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저도 그냥 하나 질문을 드려보면 지금은 조금 시대가 좀 달라졌잖아요. 사실 그 18년, 19년이랑 또 지금은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와, 코딩을 계속 공부해야 되는 게 맞아? 이런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뭘 해야 되지? 이런 그 어떤 알 수 없는 모호함, 어느 진로를 선택해야 될지 되게 잘 모르겠는 그런 기로에 서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있으면 이제 학생 생활을 마치고 뭐 이 다음 단계로 나가셔야 될 텐데 현재 고민하고 있는 대학교 뭐 한 1-2학년 정도 혹은 공부를 좀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조언을 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조언. 사실 저도 학부는 네. 사실 3학년이거든요, 아직. 네네. 그래서 지금 3학년이면 엄청난 선배죠. 1-2 제가 학년보다는 엄청난 선배죠. 조언을 하나 싶기는 한데 그래도 그냥 이 분야에서 조금 몇 년 공부를 해봤던 사람으로서 좀 걱정이 된다면
진짜 또 정석적인 답변이 될 수도 있지만 재밌으면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재밌으면 만약 그냥 억지로 막 코딩이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직무가 사라질 수도 있고 아니면 대체되더라서 영향이 줄어들 수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전 글쓰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코딩은. 그래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 코드를 어떻게 구현해 놓고 논리적으로 어떻게 구성을 해 놓느냐에 따라서 뭐 시간도 달라지고 실행 시간도 달라지고 성능도 달라지고 하니까 근데 그 자체가 전 재밌었던 것 같고 그거를 재밌어하는 사람이라면 사실은 뭐 앞으로 어떻게 되더라도 이 분야에 있어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오. 코드를 생성해내는 그 생성형 AI가 잘해요. 진짜로 잘하고. 근데 이제 그걸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게 제가 모르는 분야에 있어서 코드를 생성하고 그거를 제가 어플리케이션에 얹을 수 있느냐를 생각을 해 봤고 실제로 해 봤어요. 저도 이제 웹 개발을 잘 모르고 웹 개발 쪽에서 그러면 뭐 코드 생성형 AI를 다 할 수 있다는데 할 수 있나? 하고 이렇게 몇 개 좀 얹어 봤거든요. 근데 딱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지만 딱 양산형의 어떤 딱 구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사실 좋은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뭐 이 직무에서 어떤 단순 노동 작업은 좀 반복돼서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재미를 갖고 좀 자기가 탐구하려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다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코드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야, 굉장히 정말 우문현답과 아. 같은 답변을 주셨습니다. 네.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처음에 그 데이터 관련 공부 시작한 목적이 데이터 분석 기술을 얻고 싶어였던 건지 그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을 내가 습득하면 내가 하는 일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것 때문이었는지 아니면은 그냥 공부 자체가 재밌어서 계속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오신 건지 아니면 뭔가 내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는데 그때 나한테 데이터 분석 기술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시작을 하시게 되신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했어요. 동기가 뭐였나? 그 동기가 말씀하신 3 가지가 적절하게 좀 녹아들어 있었고 어떤 시기 때마다 어. 계속 바뀌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처음에 공부했었던 거는 뭐 크롤링이었잖아요. 근데 그 크롤링을 하고 나서 또 그냥 딱 그거 하나의 성취감이 되게 컸던 것 같고 막상 그걸 한번 해 보고 나니까 '이거 이렇게도 써 먹어 볼 수 있겠다.'라는 어떤 아이디어들이 계속 떠오르면서 '그런 아이디어들을 실제로 제가 구현할 수 있다면 더 좋겠다.' 하니까 코딩 자체가 되게 재밌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나중에 이제 전처리하고 최종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거에 따라서 결과물을 냈는데 그 결과물의 인사이트가 내가 처음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그 방향으로 뭔가 진짜 시각적으로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네.'라는 걸 제가 만들어 놓고 제가 인사이트를 얻으니까 '이거 되게 재밌는 도구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계속 그러면 이걸 얻어내니까 '또 이런 거를 해볼 수 있겠네?' 뭐 계속 이게 하나씩 단계가 올라가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아까 김 팀장님 잠깐 안 계신 동안 그 재미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셨거든요. 네. 되게 중요한 네네. 것 같아요. 음. 재미없으면 이걸 어떻게 해. 코딩하고 뭐 이거 뭐 딥러닝 이거 뭐고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 자체가 즐거운 일이어야만 계속 지금 성배님처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제가 얼마 전에 만난 그 현업에 계신 분이 그 데이터 관련된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이게 재미가 없대요. 오. 재미는 없는데 본인의 일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공부가 재미없어 하는 아이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재밌게 만들 수 있느냐는 질문 같은 거라서 저도 모르겠다고 답을 드렸는데 일단은 재미가 있어야 뭐든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성반님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듣는 내내 '되게 재밌어서 계속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회 나가고 이런 것도 그래도 뭐 이게 한 번에 다 처음부터 1등 하진 않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과정에서 재미가 느껴지니까 쪼끔 더 공부하고 또 그 과정에 성과가 생기니까 또 재밌어지고 요렇게 즐기는 사람은 아무도 못 이긴다.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네. 저는 그 즐기는 사람보다 더 이제 뛰어난 사람이라고 그
그 일컫는 미친 사람 정도 되었기 때문에 아 그래 손코딩 그 아까 그 제정신이라고 보긴 어렵죠. 네, 후친자였기 때문에 네. 왜 그 군대에서 선임 후임들이 안 건드렸는지 알 것 같아요. 그런 거 들고 다니면 얼마나 무서워. 나도 안 건드렸을 것 같아. 그래 보고 있어. 네. 막 그 군대 선임이 뭐라고 하면 막 그 악성 패키지를 호출하는 거야. 인스톨 패키지. 그렇게 팔뚝을 이렇게 보여줬는데 막 모델링하는 코드 팔뚝에 써 있고 이런 거잖아요. 얼마나 무서워. 그냥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딥다이브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컨텐츠에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고, 오늘 그 첫 번째 에피소드 같이 해주신 성배님 소감을 간단하게 듣고 네,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배님 어떠셨나요? 네. 일단 오랜만에 저도 꺼내보는 기억들이라서 지금 네. 말하면서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진짜 코딩을 많이 좋아했구나.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건 제가 지금은 그만큼 코딩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코드 자체를 짜는 일이 되게 몰입하고 한 재밌는 일이라서 그거를 되게 좀 해보고 싶은데 요즘 못하고 있는 요즘이 조금 아쉽고 오히려 그때 제가 갖고 있던 열정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지 않았나. 네, 그랬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재미있는 딥다이브 이야기는 다음 방송에서 좀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데이톨릭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데이톨릭 더 재미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선배님과 함께 다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